해외에 가족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언니한테 돈을 보냈는데 원래 아무리 늦어도 한 3, 4일 만에 갈게 한 달이 지나도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은행에서는. 저 어이가 없어서 돈이 어디로 갔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미국의 어느 중개은행을 거쳐서 남아공의 한 대형은행으로 송금이 됐는데, 남아공은행 측에서 이거 송금자 이름을 보고 미국의 중개은행으로 돈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묶여있다는 거예요. 왜? 보낸 사람 이름이 김정은이라서. 이게 북한 김정은이 보낸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는 미국 은행들은 이렇게 뭐 영문 스펠링이 같거나 비슷하기만 해도 신원 확인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거래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송금이 늦어지면서 가족은 지금 주택계약 체결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은행한테 따져봤자 은행 측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이 일이 2016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제재라는 거를 이제 sanctions라고 하는데, 이 주제가 사실 파보면 파볼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최근에 아까 말했던 상당히 뭐 골 때린 사례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legal aspect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아서 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legal expert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욕 채널에 나오게 되면 저 영광이고. 예, 떨리네요, 이게. 이게 편집으로 다 살 처음이라 수 이런 거. 있어요. 편집 잘 아, 해드릴게요. 예. 저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저희 대화에서 제가 하는 발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던 어떤 법적 의견이나 리걸 어드바이스가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Financial Regulatory Counsel을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금융규제 관련된 일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 특히 지난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오늘 주제인 sanctions, 그리고 이제 돈 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관련된 일을 더 깊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의 다음 날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광범위하게 가해지면서 땡션에 대한 뭐 관심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 압박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언뜻 뉴스에서 나오는 러시아 제재, 뭐 이란 제재,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마 친숙한 북한 제재 이런 거는 나와는 뭐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희한한 일로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은근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정은 사례 같은 거는 뭔가요? 저 같았으면 이거 소송 들어왔거든요.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근데 꽤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꼭 뭐 김정은, 김일성까지 아니어도 한 3년 전에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 돈을 보내오던 한국의 이합철 씨라는 분도 동일 이름의 북한 분이 미국 북한 제재 대상에 올라서 돈을 못 보내서 결국 이제 부인 명의로 이제 보내야 됐다는 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머니 국적도 다르고 또 뭐 미국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대한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왜 굳이 뭐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 걸리면 금융기관들의 직감당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 때도 많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은데, 아니 미국이 뭔데 저렇게 다 잡아내고 다 차단을 시키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한 거지?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있나? 이게 단순 착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남의 일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나한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냥 이 미국 금융 제재, 이 섹션즈라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쵸. 이게 참 제가 걸리면 개인이 특히 걸리면 이거 참 난감하죠. 이게 난감한데 이 미국 정부 특히 이제 재무부 산하에 이제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뭐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재 프로그램이 한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1977년에 IEEPA라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고 해서 이 법이 했던 게 뭐냐면 미국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에 위협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범죄, Human Rights Violation을 저지르는 인물, 기업, 국가 뭐 또는 정부에 대해서 미국 관할하에 있는 관련 자산을 동결, asset freeze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Human Rights Violation을 이유로 드는 경우도 보면 뭐 미국과 뭔가 사이가 안 좋은 좀 그런 나라, 그런 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재가 가해지는데, 특히 이제 뭐 이란, 북한,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쿠바, 쉽게 말해서 미국과 뭔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제재를 예로 들어 보면,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 또 목표가 사실 이제 러시아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더 못하게 하겠다. 또 이제 소위 러시아 정부나 기업들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서로 뭐 비슷비슷한데, devil is in the detail이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 발표될 때마다 이제 금융기관들에게도 큰 돈을 주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나 뭐 잘 알려진 러시아 국영기업들에 대한 이제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간단해 보이고 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재 대상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국적 기업들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은행은 미국법만 따르고 영국 은행은 영국법만 따른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재 규정을 지키고 싶어도 참 골치가 많이 아프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재를 발표한 후에 FAQ나 General License라고 하는 이제 임시허가 또는 뭐 유예를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오펙 맞나요? 그렇게 부르나요? 예, 오펙, 예. 얘네가 재무부 산하네요. 그 약간 그 조직 구조에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뭐 뉴스에서 본 일화를 예로 들자면 몇 년 전에 2018년 초쯤에 미국 뉴욕 한 공항에서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내린 이 러시아 억만장자 빅토르 백셀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시 미국의 이제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팀에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랑 뭐 당선과 관련된 이제 불법 자금 지원 여부를 밝히는 그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올리가르크? 뭐, 러시아 신흥부,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러시아 신흥부원은 뭔가 이제 러시아 마피아랑 이제 연관되고, 뭐, 영화에서 흔히 악역으로 나올 법한 뭐 그런 느낌인데, 이 백셀버그라는 사람은 그런 부류와는 조금 다르게 어찌 보면 좀 지식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1957년 우크라이나계 유태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당시 소련 일부였던 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수학 박사까지 받고 90년쯤에 이제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소련 붕괴될 때 이제 주요 산업이 민영화되는 기회를 이용해서 에너지 기업, 뭐 알루미늄 기업들을 이제 싼 값에 사들여서 거대한 부를 이뤘다고 해요. 그 뒤로 러시아의 푸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트럼프, 이스라엘의 뭐 베니 겐츠 같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그러다가 아이러니하게 2018년에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이제 제재 대상에 오릅니다. 근데 그 제재 이유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오펙에서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 Blocked Persons List라고 하는 흔히 SDN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이 되고 관련 모든 거래가 차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백셀버그나 이제 올리가르이 같은 분들은 여러 방법으로 자산이 잘 드러나지 않게 이제 꽁꽁 잘 숨겨뒀겠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셀버그 이분도 지난 4월에
탱고라고 하는, 본인이 탱고라고 이름을 붙였나봐요. 자기 본인의 이제 초호화 요트가 미국 제재에 따라서 스페인에서 압류를 당했고, 또 몇 주 전에는 뉴욕 맨해튼 고급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파크 애버뉴의 그 아파트랑 뭐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에 있는 저택에 대해서 FBI가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그 파크애버뉴 아파트라고 찾아봤는데 이게 주소가 515 파크라더라고요. 이거 저 진짜 저 맨날 지나가는 길에 아침마다 빵 사 먹으러 갈 때 지나치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2분 거리 있는 집이거든요. 여기 아저씨가 와, 살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 그 뉴욕 포스트에 보면은 그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털고 금고까지 이 사람들 가져가는 거 막 비디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빡세구나. 근데 음. 어쨌든 근데 이 아저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원래 그 리스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돈 많은 뭐 oligarch든 누구든 그냥 사업가들도 막 많이 있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재 법적 근거가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또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타깃으로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제재의 목적은 미국의 이제 정치적 또는 외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어서, 뭐 러시아를 예로 들면 비록 푸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올리가르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경제 뭐 정치 권력을 함께 나눠서 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목적은 결국 이제 독재자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만하게끔 뭐 주변에서 압박을 가하도록 그런 유도할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들 돈만큼 또 열받게 하는 것도 없을 테니까 최근에 압류된 그 탱고라는 그 요트가 95 밀리언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셀버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열받겠어요. 자기는 정치인도 아니고 한데. 엄청 억울하죠. 말도 안 네. 되는 건데 나한테 일어났다면. 그래서 아까부터 이 asset freeze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정말 암한 자산을 프리즈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미국 정부가 그걸 압류한 다음에 갖다 팔아서 그 자산 가격만큼 뭐 차익을 챙겨간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소유권만 이전되는 건지 뭔지 이게 리걸리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SF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자산 동결인데요. 단순히 미국 정부에서 어떤 유형의 자산을 압류한다고 해서 그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자산 동결은 결국 그 자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뭐 자기 마음대로 그 자산을 처분해서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제 관련 자산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야만 하는데 이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이제 돈 세탁으로 얻은 수익 또는 뭐 그와 관련된 자산이다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셀버그 그분의 아파트가 털리고 금고까지 털린 것도 이유가 이제 돈 세탁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FBI 얘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이제 백셀버그에도 압박이 가겠죠. 자기가 좀 억울해서 소송을 해서 이제 그 억울함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송 비용이나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지는 건가요? 그거는 소송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소송을 할 때 보면 그 청구 금액 중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어 사실 쉽지 않죠. 뭐 그렇죠. 소송에서 미국 이기는 정부한테 내 것조차도 쉽지 변호사 비용 않고 내놓으라고 이러지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아, 소송 이기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비용을 돌려받는 것도 아마 본인이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소유권도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정말 미국 정부가 이제 압류한 자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일체의 뭐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시킨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나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인 것 같은 게 제가 느끼는 미국에서의 이 property rights라는 게 정말 많은 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개념에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보다 더 상위에서 이거를 자산을 가져가자, asset freeze 시켜버린다는 걸 할 수 있는 이 오펙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굉장히 신기해요. 예, 미국에서 제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조직이 IRS였는데 이게 점점 이게 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프로퍼티 러가 이제 러스쿨에 1학년 때 처음 듣는 수업 중에 하나이니까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국가안보,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대부분의 제재 대상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영토에 있지 않고 외국인인 경우에 미국 헌법의 권리를 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되었든 말씀드렸다시피 에셋 프리즈된 자산을 처분하려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뭐 심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냥 푸틴이랑 그 측근들은 뭔가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뭐 쌓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근데 법정에서 그런 사람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숨겨진 자산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자산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밝혀야 되고 또 미국같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이나 이제 헌법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 아까 이제 탱고 초호화 요트 같은 경우에 1년 유지비만 9 밀리언이 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압류한 미국 정부에서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미국인들 세금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나중에 찾아보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들이 재무부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단 압류한 자산 유지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큰 거 유지하는데도 막 10밀리언씩 들고 하니까 유지 비용도 꽤 네. 있고, 일단 숨겨진 거 이제 찾아내는 것도 엄청 돈이 들 테고, 그러면은 이 오펙에 엘로케이트 된 그런 버짓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재무부 산하니까 재무부에서 버짓을 싸주는 거겠죠? 엄청 되게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찾아봐야겠다. 엄청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기도 한데, 텍스페이어로서. 아무튼. 예. 이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미국이 다른 네. 나라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예. 이게 참 대단하면서도 어이없는 일이긴 하는데, 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넌 이제부터 블랙리스트야.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아까처럼 뭐,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럼 일단 이들의 이런 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디리스트를 할 수가 있나요? 뭔가 페티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던가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결국 미국 법인지 뭐 국제법으로 해결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근데 말씀하신 그 예산 관련해서 사실 이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제재,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어떤 은행이 제재를 위반했다 하면은 이제 벌금을 이제 엄청 강하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 벌금도 결국 이제 거꾸로 환수되면서 그 일정 부분 이제 조달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SDN 리스트에서 풀어달라고, 내가 SDN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펙에 관련 청원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해요. 우선,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이름이 이제 오펙 실수로 올라갔다. 아니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더 이상 미국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둘 다 쉽지 않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다만 아까 그 뭐 한국의 김주영 씨나 이학수 씨 같은 경우는 단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에 걸렸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은행들에서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오펙의 SDN 리스트에 올라가면 제재 대상마다 다르긴 한데 개인의 경우에는 뭐 이름 외에도 국적, 거주지, 뭐 심지어는 여권 번호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가 이제 없도록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DN 리스트에 오르면 뭐 꼭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뭐 제트기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소유 또는 대주주로 있는 사업체, 또 기업체에도 제재 대상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또 그 기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옹홀한 경우라면 이제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엑셀버그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죠. 네, 하지만 난 정말 잘못이 없음을 법정에서 밝히더라도 늘 그랬듯이 시간이나 이제 비용 면에서 이제 쉽지 않을 거고,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내가 이제 잘못 찍히거나 아니면 찍힌 애 옆에 친하게 있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미국 이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미국 정부는 이제 우리는 미국 국가 안보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휴먼 라이츠를 위해서 이러고 그런 말 역사는 너무 중이다. 약간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가증스럽다고 항상 느끼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예, 주장할 약간 수가 있겠죠. 블랭크 책 같은 개념이죠. 우리 뭐 국가 안보가 이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냐면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미국 정부에서 어찌됐든 이들의 그 SDN 리스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에 보면 아까처럼 일반 개인들도 있지만 뭐 차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뭐 그 러시아 올리거급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우주 인물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이드로 하는 사업도 많고, 이렇게 뭘 하든 스케일도 크고, 그 뒤에 있는 그 소위 그 전주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소유 구조부터가. 그래서 사업이라고 치면 사업에 대한 투자자도 있을 거고, 채권자들도 있고, 그럼 그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 정리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자체가 뭐 제재 대상에 오르거나 뭐 본인이 뭐 다른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는 이상 그런 관계로 바로 제재 대상에 오른 건 아닌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대상의 경우 이제 그 사람의 소유의 기업체도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올리가르히 같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큰 회사들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제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죠. 특히 이제 이번 러시아 제재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도 있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뭐 SDN 리스트 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관련된 펀드 또는 뭐 심지어 파생 상품 거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런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도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난 2014년 그 러시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서방 큰 금융기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엑스포즈를 좀 줄였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뭐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특히 이번 러시아 제재가 주는 어떤 교훈 내지는 시사점은 앞으로 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역 제재에 이어서 결국 이제 중국 관련 경제나 금융 제재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 뭐 중요 기술 수출 제재 뭐 이런 거 외에도 이미 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기업 주식 거래가 미국인들에게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근래 들어서 SEC에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뭐 회계 감사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뭐 마켓과 관련된 다른 뭐 이 중요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지배구조 정보 등 뭐 이런 관련된 정보를 많이 미리 준비해서 어느 정도 미래 제재를 대비하는 게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회계감사랑 그 중국이 그래서 안 줄 거잖아요. 차라리 증시에 안 올리고 만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일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예, 뭐 뺏어올 수 요새 있나요, 미국이? 뭐 근데 요새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뭐 합의점을 찾아서 뭐 대충 이 선에서 뭐 마무리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미국이 하겠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법적으로는 뭐 할 수 있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인데 그거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interesting. 그래서 네, 이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내가 뭐 러시아랑 기업 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런 거 알아서 뭐 해야겠지만 요즘 증시만 봐도 머리도 아픈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제 금융 제재 앞으로 강화되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랑 거래하는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그때 가면 정말 이 생션이라는 게 완전 남의 얘기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생션 또 이야기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예, 끝이 아닐 예.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더 재미난 관련성 있는 얘기로 또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